민우는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풍경은 익숙했지만 공기의 흐름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산 자체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깍!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눈앞에 하얀 물체가 나타났어요. 민우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습니다. 눈을 비비며 그 물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려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얀 까마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까마귀는 보통 검은색이었죠. 하얀 까마귀는 민우도 평생 처음 봤습니다. 돌연변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새였을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얀 까마귀는 무언가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작은 동물의 사체였습니다. 토끼로 보였지만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어요. 까마귀의 날카로운 부리가 토끼의 배를 찢어 내장을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선홍색 내장이 흙 위에 늘어져 있었고 반쯤 먹힌 눈알이 공허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우의 목구멍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입을 가렸어요. 순백의 깃털과 대비되는 선명한 붉은 피가 까마귀의 부리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흰 깃털 사이로 핏방울이 튀어 마치 눈 위에 떨어진 동백꽃 같은 모양을 만들었어요. 까마귀는 민우를 발견하고도 먹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사체를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부리를 깊숙이 찔러 넣어 살점을 찢어내는 모습이 잔인하리만큼 정확했습니다. 찢겨진 살점을 삼키는 그 하얀 목구멍으로 피가 흘러내렸어요. 민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얀 까마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민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죽음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까마귀는 부리를 한 번 더 사체에 꽂았다가 뽑았어요. 그때 핏방울이 튀어 민우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작고 붉은 점이 흙 위에서 천천히 번졌어요.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35년 동안 기상청에서 일하며 수천 번도 넘게 비를 예측했지만 이제는 그저 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또 비가 오네. 민우는 중얼거리며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마다 일기도를 확인하는 습관은 버리지 못했죠. 그의 몸에 깊이 새겨진 기상학자의 본능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금봉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6개월 전 마을 주민들의 부탁으로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윤석호의 건설사가 추진하는 금봉산 개발 계획에 대한 우려가 담긴 보고서였죠. 여보, 오늘은 산에 안 가요? 아내 지영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지영은 항상 민우의 산행을 걱정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죠. 오늘은 쉬려고요. 날씨가 영 좋지 않네요.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영과는 취미가 달랐어요. 지영은 집에서 책 읽기를 좋아했고 민우는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했죠. 하지만 그런 차이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점심은 같이 먹어요. 오랜만에 된장찌개 끓였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우는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어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진행된다면 금봉산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거라는 결론이었죠. 그 사람들은 절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민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윤석호의 건설사는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했었죠. 민우는 기상청에서 일할 때도 그들과 몇 번 마주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심해질 거예요. 집중호우가 잦아질 거고요. 민우는 5년 전 국가 기후변화 대응 세미나에서 했던 발표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고를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예측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박사님, 오늘 마을 회의에 꼭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마을 이장인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항상 민우를 박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민우는 존경받는 기상학자였습니다. 윤석호 사장이 직접 온대요. 개발 계획을 설명한다고 하네요. 순간 민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이장님, 꼭 참석할게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35년 동안의 기상청 경력 중 가장 큰 성취와 실패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를 정확히 예측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순간, 그리고 2011년 서울 대홍수를 예측하지 못했던 쓰라린 실패의 기억까지. 이번에는 달라야 해. 민우는 중얼거리며 일어섰어요. 창문을 활짝 열자 빗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비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위험의 냄새까지. 은퇴 후 산행은 민우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금봉산은 그의 제2의 연구실이었어요. 매일 같은 길을 오르며 날씨의 변화, 식물의 성장, 물의 흐름을 관찰했죠. 그에게 산은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여보, 점심 먹어요. 지영의 부름에 민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그는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윤석호, 이번에는 당신을 막을 거요. 민우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기상학자의 직감이 울리고 있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민우는 그 폭풍의 눈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민우는 거실로 향했어요. 오늘 마을 회의는 그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35년간의 경험이 그의 등을 떠받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민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어요. 습도는 평소보다 10% 높았고, 기압은 미세하게 낮아져 있었죠. 하늘은 맑았지만, 민우의 피부는 곧 비가 올 거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오늘은 빨리 다녀와야겠네. 민우는 등산 배낭을 챙기며 중얼거렸어요. 35년간의 기상 관측 경험이 그의 몸에 스며들어 하나의 감각이 되었죠. 온도계가 22.5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의 피부는 25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산에 안 가는 게 어때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요. 점심 전에 돌아올게요. 민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금봉산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산 초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들리던 새소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죠. 이상하네. 민우는 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살폈어요. 100m 앞에 윤석호 건설의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없었던 중장비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민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공사장 주변으로 다가갔어요. 배수로 공사가 대충 진행된 흔적이 역력했죠. 흙더미는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집안이 약해진 흔적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러다 큰일 날 텐데. 민우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평소 코스로 돌아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올랐을 때 갑자기 발밑에 흙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몸을 뒤로 물렸어요.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런, 발 앞쪽에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약화시켜 놓은 것 같았어요. 공사 현장의 영향이 이곳까지 미친 걸까요? 민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풍경은 익숙했지만 공기의 흐름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산 자체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깍!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눈앞에 하얀 물체가 나타났어요. 민우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찌을 뻔했습니다. 눈을 비비며 그 물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려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얀 까마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까마귀는 보통 검은색이었죠. 하얀 까마귀는 민우도 평생 처음 봤습니다. 돌연변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새였을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얀 까마귀는 무언가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작은 동물의 사체였습니다. 토끼로 보였지만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어요. 까마귀의 날카로운 부리가 토끼의 배를 찢어 내장을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선홍색 내장이 흙 위에 늘어져 있었고 반쯤 먹힌 눈알이 공허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우의 목구멍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입을 가렸어요. 순백의 깃털과 대비되는 선명한 붉은 피가 까마귀의 부리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흰 깃털 사이로 핏방울이 튀어 마치 눈 위에 떨어진 동백꽃 같은 모양을 만들었어요. 까마귀는 민우를 발견하고도 먹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사체를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부리를 깊숙이 찔러 넣어 살점을 찢어내는 모습이 잔인하리만큼 정확했습니다. 찢겨진 살점을 삼키는 그 하얀 목구멍으로 피가 흘러내렸어요. 민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얀 까마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민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죽음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까마귀는 부리를 한 번 더 사체에 꽂았다가 뽑았어요. 그때 핏방울이 튀어 민우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작고 붉은 점이 흙 위에서 천천히 번졌어요.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지? 민우의 귓가에 옛 할머니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얀 까마귀는 죽음의 전령이라 했어요. 하얀 까마귀를 보면 그날은 산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고. 민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공포와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얀 까마귀는 여전히 민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는 듯했죠. 깍! 깍! 까마귀가 다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산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마치 온 산이 까마귀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잿빛 하늘 위로 검은 새 무리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무척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민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35년간 기상 현상을 관찰해온 그의 감각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 변화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 하얀 까마귀가 민우를 향해 위협적인 날개짓을 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이 길을 지나가지 말라는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로 했어요. 하얀 까마귀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죠. 내려오는 길에 민우는 평소와 다른 코스를 택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길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하얀 까마귀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분명 경고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우는 노트북을 켰어요. 하얀 까마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반드시 마을 회의에 참석해서 윤석호의 공사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우의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사명감도 느껴졌어요. 그가 바로 이 마을을 구해야 할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하늘에서는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예감대로 비가 시작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마을 입구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분이었죠. 90세의 나이에도 기억력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아이고, 박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순자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민우는 하얀 까마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오늘 금봉산에서 하얀 까마귀를 봤어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거 큰일이네. 우리 조상들은 하얀 까마귀를 죽음의 전령이라 불렀어. 우리 마을에 하얀 까마귀가 나타날 때마다 큰 재앙이 뒤따랐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떤 재앙이었나요? 50년 전에는 큰 홍수가 나서 마을 절반이 물에 잠겼고, 80년 전에는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집이 다 버렸지. 내 할아버지는 그 전에도 하얀 까마귀가 나타나고 산이 무너졌다고 하셨어. 민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하얀 까마귀는 우리를 지키려고 나타나는 거야. 경고를 주러 온 거지. 옛날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하얀 까마귀를 본 날에는 절대 산에 오르지 않았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우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모든 뉴스 채널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금봉산에서 대규모 산사태 발생. 현재까지 5명 사망, 3명 실종.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 비친 산사태 현장은 바로 그가 오늘 아침에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가 하얀 까마귀를 만나고 돌아선 바로 그 지점이었죠. 세상에, 민우의 온몸이 떨렸어요. 만약 하얀 까마귀가 아니었다면 지금 그도 저 사망자 명단에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뉴스는 사망자들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3명의 등산객과 2명의 공사장 인부였어요. 등산객 중 1명은 민우가 가끔 산에서 마주치던 정씨 아저씨였습니다. 언제나 환한 미소로 인사하던 그분이었죠.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산사태조사위원회에 자원했어요. 기상청 출신 전문가로서 그의 의견은 중요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건 완전히 인재예요. 민우는 무너진 흙더미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배수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사면 보강 공사도 부실했어요. 게다가 나무들도 무분별하게 베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민우는 꼼꼼하게 사진을 찍고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런데 조사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은 민우의 열정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박사님, 그냥 자연재해로 결론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위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현장에 검은 고급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윤석호였어요. 아, 박사님이시군요. 우리 보고서에 문제 제기하셨다면서요? 윤석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우는 똑바로 그를 마주 보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사태도 당신 회사의 부실 공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윤석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박사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자연재해를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건 과학자답지 않은 태도 아닌가요? 민우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마을 도서관에서 김영우 교수를 만났습니다. 영우는 은퇴한 생태학 교수로 민우의 오랜 친구였어요. 하얀 까마귀라고? 영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노트북을 켰어요. 본래의 색소가 빠진 알비노 까마귀의 출현은 극히 드문 현상이야. 그것도 산사태 직전에 말이지. 영우의 손가락이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여기 있어.
일본 규슈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 2018년 대규모 산사태 전날 하얀 까마귀가 목격됐대. 그리고 인도 히말라야에서도 민우는 영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하얀 까마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어요. 영호, 나 좀 도와줘.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해. 영호는 민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누가 밝히겠어?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윤석호의 압박과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씨 아저씨를 비롯한 희생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잠들기 전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 하얀 까마귀가 그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산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배낭을 챙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금봉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상처 입은 동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또 가는 거예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야 해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우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산사태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색 작업은 일주일 만에 종료됐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곳에 다시 가면 무언가를 발견할 것 같은 강한 직감이 들었죠. 금봉산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걸었던 이 길이 이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채워졌어요. 매 걸음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왜 나만 살았을까? 민우는 중얼거렸어요. 하얀 까마귀의 경고를 받은 건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고를 받지 못했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선택이 그를 괴롭혔어요. 산사태 현장에 도착하자 노란 경고 테이프가 여전히 쳐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흙과 바위가 뒤엉켜 있었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거지? 민우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진실, 증거, 아니면 그저 마음의 평화? 그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현장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하얀 것이 민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게 뭐지? 민우는 무너진 흙더미 사이에서 반짝이는 하얀 물체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하얀 깃털이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쥔 깃털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깃털 끝부분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이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깃털을 비닐봉투에 넣었어요. 과학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 붉은 얼룩이 정말 혈흔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깃털이 정말 하얀 까마귀의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연은 그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우는 작은 실험실로 향했어요. 은퇴한 후에도 그는 집 한켠에 간이 실험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과학자의 습관은 쉽게 버릴 수 없었죠.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지영이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민우는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깃털을 발견했어요. 하얀 까마귀의 것 같아요. 지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요즘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요 한 달 동안 당신 많이 변했어요.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변했나요? 네, 더 조용해졌고, 밤에 자주 깨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해요. 그리고 눈빛이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도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변화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자연이 나한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35년간 기상학자로 일하면서도 놓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연을 단순히 예측하고 분석할 대상으로만 봤죠. 하지만 자연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지영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속 찾아보세요. 하지만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는 마세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은 항상 그를 이해해 주었어요. 다시 현미경으로 돌아가 깃털의 붉은 얼룩을 분석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결과, 그것은 분명 혈흔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을 감자 하얀 까마귀가 그의 꿈속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매일 꿈에서 하얀 까마귀를 만났어요. 꿈속에서 까마귀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이유를 아직 모르겠어? 민우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금봉산을 비추고 있었어요. 산의 실루엣이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알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 하얀 까마귀가 그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전령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얀 깃털은 그가 찾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민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기상학자가 아니었어요. 자연의 목소리를 전하는 메신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산사태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는 매주 지역 도서관에서 환경 강연을 열었고, 지역 신문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일의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민우는 작은 강당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죠. 하얀 까마귀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신이라며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사님, 정말 하얀 까마귀가 당신을 구했다고 생각하세요? 강연 후 한 젊은이가 물었어요.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요한 건 까마귀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날 저는 우연히 그 신호를 읽었을 뿐이죠. 윤석호와 그의 건설사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루어졌어요. 부실 공사와 환경 규제 위반으로 윤석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막대한 벌금을 물었습니다. 민우가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민우는 판결이 난 날 법원 계단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금봉산은 마침내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민우는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금봉산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썼어요. 그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금봉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선포식에서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민우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지역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나무가 되는지 아나요? 봄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민우는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에서 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박사님, 저도 커서 박사님처럼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될래요. 한 여학생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의 열정만큼은 여전히 청년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을 때도 민우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인근 산에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배운 교훈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민우는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외쳤어요.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화답했습니다. 젊은 환경 운동가들이 그의 곁을 지켰어요. 민우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젊은 활동가 미나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또 5해가 지났습니다. 민우는 이제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었어요.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우는 금봉산을 다시 오르기로 결심했어요. 지영은 걱정했지만 그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올라가 볼게요. 민우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산길을 올랐어요. 15년 전과 달리 이제 금봉산은 아름다운 숲으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났고 다양한 생물들이 돌아왔어요.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우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먼 하늘에서 흰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점을 응시했습니다. 하얀 까마귀였어요. 15년 만에 다시 나타난 하얀 까마귀.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 민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얀 까마귀는 그를 향해 한번 날개짓을 하더니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졌어요.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완성된 순환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까마귀의 출현은 그에게 새로운 경고가 아니라 그 여정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정상에 도착한 민우는 넓게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들판, 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도시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자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민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제 충분히 완수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지키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우의 하얀 머리카락이 나부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까마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미소 지었어요. 언젠가 또 다른 하얀 까마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경고를 전할 테니까요. 그렇게 자연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